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7일 금융경제 이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게 내공이 분명히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행동을 믿어 의심치 말고 오늘 아침부터 한번 달려볼게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하던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차라리. 그래서 일단 뭐 이번 달까지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 때부터는 아마도 더 일찍 그냥 실시간으로 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아닌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바쁜 시기에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슈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타이틀이 오늘 뭐냐? 시중은행 영업점 549개 폐점, 일자리 7,570개 사라져. 조금 그렇죠. 여러분들 뭐 금융권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터진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솔직히 크게 상관없어요.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상관이 있게 있죠. 왜? 계속적으로 지금 공고가 신규 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뭐 극단적으로 사람을 아예 뽑질 않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지금 시중은행들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비대면하고 연결돼 있다. 그냥 거기까지만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이런 기사를 보고 그냥 뭐, 아, 진짜 취업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갖고 가야 될 마인드가 있어요. 자, 보시면 폐점이 엄청 많이 됐죠. 2015년부터 이 기사가 굉장히 잘 나타내줬네요. 2015년부터 지금 2020년 여기까지 총 보면은 와, 이거 얼마가 지금 감소된 거예요? 증가된 거예요? 장난 아니죠. 엄청 많죠. 이렇게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시나 우리 하나은행의 또 방향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가고자 하는 은행들이 현재 어떤 방향인가, 그리고 속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체크해서 내가 뭐 인원이 얼마나 늘까 빠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은행권에서는 비대면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비대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약간 긍정적으로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현재 은행권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수익을 창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 뭐 이자 수익도 있고 비이자 수익도 있지만 비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루트들이 지금 끊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금리 상태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반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 차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지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각 은행들이 어떻게든 수익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작년 라임 사태, DLF 사태 이런 것들이 막 터지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그렇게 크게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비이자 수익 당연히 나오긴 하죠. 하지만 향후 미래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고정돼 있는 인건비, 그다음에 점포비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모바일 시장, 고객이 찾아오지 않는 점포를 줄이고 없애고, 그러면서 그러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모바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 조성을 지금 하는 시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행권 자소서를 쓸 때, 또 다른 금융권 자소서 쓸 때 그냥 비대면이 중요하다는 거를 떠나서 그것보다 왜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비대면 역량이 어떠한 역량이 더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멀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비대면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은행별로 뭐 하나은행 뭐 이렇게 됐고 국민은행 돼 있는데, 보면 와, 하나은행이 243개 제일 많이 폐점했네요. 이거 저도 몰랐네요. 국민은행도 148개 폐점했고요. 우리은행도 이렇게 폐점했죠. 그래서 은행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최근 5년 내 폐쇄한 영업점 가장 오래 운영해온 영업점은 신한은행의 종로상가 영업점으로 와 1919년에 개설해서 대박이네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100년을 하고도 와 4개월 운영됐지만 이 지금 중요한 이 언택트 시대와 핀테크가 중시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은행들이 이러한 상징성 있는 지점들도 지금 폐점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여러분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점이 폐쇄가 되면은 당연히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은행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하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그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률 측면에서. 근데 지점이 없어진다는 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그대로 남겨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울하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러한 역량,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역량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죠. 왜? 나는 멀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진 강점은 이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이러한 차별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송곳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역량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대한 관심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소서가 대부분 뭉뚱그려져 있다면 그 뭉뚱그려진 거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처럼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첫 기사는 약간 우울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행권 영역 파괴, 뭉쳐야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각 개별로 각계 전투를 하기보다 은행권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은행 중심 단위로 뭔가 시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뭉친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복합 점포가 있는 거고 6개 은행의 복합 점포를 보다 보니까 2015년에 88개였는데 지금은 올해는 216개. 그럼 결론적으로 이 은행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금융시장에서 특히 은행 쪽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왜? 현재 그냥 각계전투하는 것보다 비용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뭐 많은 문제도 있죠. 근데 그렇게 각계전투하기보다 복합점포라는 걸 만들어서 부동산 세무 뭐 각 분야를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고객들의 입맞춤에 맞춰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은행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은행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살펴봐야 될 거는 은행별로 지금 다 개수라든가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은행 뭐야 못했네? 에이 별로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이 지금 작성해야 된다. 뭐냐? 국민은행은 지금 81개 가장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은행 이번에 면접을 준비하거나 할 때 국민은행은 현재 고객의 트렌드에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객의 니즈를 먼저 찾아서 이러한 복합 점포, 고객이 편리한 복합 점포를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더라. 근데 고객들이 느끼는 거는 내가 또 직접 이러한 설문지나 서베이를 해봤더니 이렇게 반응이 좋더라.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과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고객 편의적인 이런 마인드 조직의 문화가 나는 무엇보다 어떠한 성장 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나의 갖고 있는 이러한 능력과 함께 국민에게서 어떻게 뭐 하고 싶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 하나만 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보시고요.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별로 반드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편차가 작은 은행들 그러니까 숫자가 낮은 은행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숫자만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뭔가 고객들한테 좀 더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좀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면으로 방향성을 잡고 내가 얘기를 풀어보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 나오잖아요. 지금 현 상황 은행들이 업무 영역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왜? 수익성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합친다는 거예요. 은행 플러스 증권. 왜? 예전에는 은행은 은행대로 가고 증권은 증권대로 가야 되는데 고객들 입장에서 한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합 점포를 확대하고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이렇게 동시에 공략한다. 그래서
쫙 읽어보고요. 국민은행은 특히 6배 늘었다. 이거 이번에 국민은행 이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들이 복합 점포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계열사 거래 고객을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 줄 수도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KB가 복합 점포가 들어왔다. 그럼 KB은행, KB증권, 뭐 KB생명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 DB를 잘 받는 것도 굉장히 금융사에서 중요해요. 뭐예요? 계열사 거래 고객을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 국민은행 쓴 사람이 KB증권 가는 게 더 좋겠죠. 계열사 입장에서. 그리고 KB 입장에서. 왜냐? KB은행 간 사람이 뭐 키움투자증권 물론 쓸 수 있지만 어차피 같은 계열사에서 뭔가 그 고객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게 KB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그게 지금 복합점포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얘기를 해둔 거예요. 또 그다음 뭐예요? 그룹 차원에서 관리에 묶을 수 있고 고액자산과 대면 채널에서 경쟁력 강화, 효율성 제고 이런 것도 누릴 수 있다. 고액자산가들은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좋아하죠. 그쵸? 고액자산가가 뭐예요? 돈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럼 돈이 많은 분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좋아하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엄청 많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금융기관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KB면 KB의 상징성을 딱 갖고 저희 KB은행에서 이러한 상품을 고객님께 준비했습니다. 자, 은행 관련된 건 저희가 여기까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증권 관련된 부분은 바로 옆자리에서 증권 업무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여기 갔다가 또 다른 데 또 옮겼다가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한 번 써본 VIP 고객들은 계속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편하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은행들이 이런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서 점포 수를 줄이면서도 은행 증권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 점포 신설에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유래요. 지금 앞 기사에는 점포를 줄인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점포로 눌리는 주 이유는 뭐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두 가지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고자 하는 방향의 포인트를 맞추고 면접 때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보시고 복합망을 늘리고 올해도 KB금융은 WM 점포를 늘린대요. 하나금융도 뭐예요? 콜라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런 데 한번 가보고 느끼고 그런 것도 좋다는 거죠. 또 뭐예요? 자산관리 상담을 지원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금융 이슈 올려드렸나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관련된 거 그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언제 한번 올렸었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릴 걸 알고 은행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경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있어서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 TF를 구성하고 꼭 농협은행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은행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의 성과를 위한 경쟁적인 협업은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회피와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틈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KB은행에 온 고객이에요. 그럼 KB은행에 왔다가 자 고객님 증권 업무도 보고 가세요라고 옆자리에 이제 토스를 해주잖아요. 그럼 증권사 뭐 직원분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 예를 들어서 자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떠한 내가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줬는데 그 은행 업무는 문제는 없는데 증권에 대해서 문제가 터졌어. 근데 그 고객은 은행한테 와. 그럼 내가 그 만약에 은행 직원으로서 고객을 상담했다면 어떨까요?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는 은행 사람이 얘기하는 걸 믿고 갔는데 업무는 증권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회피, 불안전 판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다는 거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되게 불분명한 그런 경계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봐야 되냐? 이런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 그쵸? 그런 것도 자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사는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기사가 다 세네요. 세 번째, 비장한 펀드 보험 판매 성과급 토해내 각오해라. 와 이거 뭐야? 빡빡한 판매 기준 적용 은행장도 책임 묻기로 해. 특정 보험 펀드 판매 실적 KPI에 반영 못해. 와 이거 기사 잘 썼네요.
자, 팔아봤자 성과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잘못하면 주머니에 들어왔던 성과까지 토해낼 수 있는데 누가 펀드 보험 팔겠습니까? 이게 이제 은행에 있는 직원분들이 얘기하는 거라는 소리죠. 연내 도입하기로 한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규준 때문이다. 이거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을 모르는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DLF 사태 등 원죄가 있는 은행의 자정 노력을 위한 후속 조치지만 지나친 영업 옥죄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 이건 뭐예요? 은행들이 작년에 DLF나 라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힘든 것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페널티, 책임을 묻기 위해서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이라는 걸 제시했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은행권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팔아봤자 뭐 성과도 인정 안 해주고 잘못하면 성과 토해내는데 뭐하러 하냐.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죄가 있는 은행의 자정 노력을 위한 후속 조치지만 지나친 영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달 28일 올해 말까지 모범 규준을 도입해 시행할 계획.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 상품, 변액보험을 포함해 비예금, 그러니까 예금이 아닌 상품의 심의나 판매, 사후관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사실상 예금과 대출 뺀 모든 대부분 투자 상품이 이 기준을 따라 판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딱 보면 말만 들어도 뭐예요? 되게 빡빡해지겠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어떠한 뭐 요식행위, 페이퍼가 많이 늘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감독 강화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 사태가 터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안을 모색해왔다. 은행의 미흡한 내부 통제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 문화가 DLF 사태를 불러왔다고 보고 이를 바꾸려 모범 기준을 도입한 거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왜냐? 무리한 KPI가 직원들로 하여금 무리한 영업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다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한 직원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일괄적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피해를 본 고객들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는 금융당국에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은행권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이 발생 안 되게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됐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펀드 잘못 팔았다가 성과급 토해내야 할 바. 문제는 이 기준을 지키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래요. 은행에서 펀드나 보험 같은 투자 상품을 판매하려면 기획부터 사업평가까지 촘촘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 새 펀드나 보험 팔려면 뭐 이렇게 심의해야 된대요. 관련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 KPI도 손을 댔대요. KPI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KPI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행권 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그렇죠. KPI를 바꾸면 통일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KPI가 무서운 거예요. 왜? 은행 직원의 성과, 고가를 반영한 거니까 성적표 잘 받고 싶은 마음이 다 공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취업하고 싶잖아요. 그 취업을 하게 되면 나의 평가표가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는 특정 펀드나 보험 상품의 판매 실적을 KPI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펀드나 변액보험처럼 은행 입장에서 이윤이 많이 남거나 전략적으로 미는 상품을 팔수록 점수가 높아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조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은행이 있어요. 그럼 A은행에서 조직의 방향성과 이런 전략을 수집하는데 야, 이 상품이 좋겠다고 누군가가 판단하면 그 상품이 좋은 이유들이 무조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상품은 그렇게 판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DLF나 근데 그런 사태를 보면은 물론 철저한 사전 그 관리가 안 됐다는 건 무조건 보여줘요. 근데 그것들이 전체적인 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아까 KPI가 뭐냐면 내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펀드나 변액보험 팔아서 여지까지 그 평가가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거 판매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 내가 판매했는데도 KPI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분이라면 판매하겠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금융당국은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도 항상 양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한번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신 고객 수익률을 포함한 이렇게 되겠다. 와, 회수한다.
고객 수익률.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상품을 만든 사람도 솔직히 수익률에 대한 예측하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데 영업점에서 그냥 직원분들이 그 은행원, 그 다음에 증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익률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취업 관련된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건 너무나 좀 음, 책임을 던지는 듯한 제가 봤을 때 그 행동인 거고, 만약에 수익률을 포함한 KPI에 반영하기로 했다면 PB 정도는 돼야지. PB들은 그렇게 되면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죠. 왜? PB라는 직책 자체가 고객들한테 항상 뭔가 투자 상품을 권유하고 계속적으로 상품을 리딩하고 그 다음에 시향을 읽고 그 다음에 맞춤 상품을 제공하는 게 하나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적용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모든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갖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왜? 은행 여러분 다 그 공무원 일하고 크게 다를 거 없다니까요. 각 개인별로 일이 있는데 내가 기업 대출 파트 맡았으면은 기업에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게 주로 일인 거고 거기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가끔씩 판매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게 다 적용되는 게 맞나? 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거래요.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약한다. 창구 판매도 한참 빡빡해진다. 와 어렵다. 위축된다. 이거 잘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지금 영업을 하기에 힘든 시점이다. 왜? 작년에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옥죄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옥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을 취업한다. 그럼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취업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서 더 잘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세일즈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비장한 각오만 갖고 될까요, 이게? 안 돼요. 그냥 저는 영업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소서 쓰잖아요. 안 된다고요. 이러한 마인드와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잘 판매할 수 있고 영업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지 근거를 지금 여러분들 철저하게 금융권 입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 이런 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에서 차별화가 되고요. 그렇게 지금 생각한 친구들이 영업점에 나가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권 가고 싶은 이유가 연봉 높고 뭐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시면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이런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고 살려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삶에서 어떤 뭐 유행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 마인드라든가 이런 학습 방법 이런 것들 조금 바꾸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이때 가서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뭐 편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자소서 힘들게 쓰는데 영상 꼭 보시고 운동하면서 봐요. 운동하면서 보면서 정말 쉽지 않구나.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한번 느끼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